네, 쉬는 시간 가지고 왔는데요. 그동안 질문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뽑아서 지금 답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억 디귿 희은님. 작년 반도체도 소부장 국산화가 이슈였는데 내년에 다시 관심 가져두는 타이밍이 올까요? 아, 참,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전히요, 그 반도체 공정의 20% 정도는 그 일본의 소재를 다변화하지 못하고 사실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치만 이제 그 집중적으로 타겟이 됐던 것 중에 이제 일부는 네. 국산화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서 세컨 벤더로라도 키우려고 하는 그림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래서 뭐 가스 종류나 아니면 이제 물론 뭐 액체로 돼 있는 뭐 각종 그런 이제 소재들부터 시작해서 부품 같은 것들도 좀 국산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국산화가 얼마나 잘 될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네. 대신에 이제 일단 제품화에 성공한 것들이 금년도에 조금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게 상품 매출로 이제 연결되는 것들도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솔직히 소재 쪽은 지금 한국이 배터리 쪽이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리고 뭐 차세대 음극재나 이제 양극재 단결정화 이런 네, 것들이 네.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사실은 이 배터리 소재 쪽이 상당히 좀 국산화 쪽이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앞서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고, 반면에 여기선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약간 안타까운 게 SK 머티리얼스 같은 데가 사실은 네. 지금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SK 주식회사랑 합병을 하다 보니까 아, 머티리얼스를 사기가 좀 어려워진 아. 그림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그렇고 이 반도체 소재 쪽도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스 혼자로는 투자하지 못하는 2.3조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런 소재 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년에 SK그룹에서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강전님께서 텔코 클라우드 서비스 어느 조건이 되면 개화할까요? 근데 지난해 제가 사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이 쓰면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 보고서 저희는 지난해에 썼었죠, 사실은. 네네. 이 텔코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실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망국립성 이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과거에 그 구글의 스타디아처럼 스트리밍 게임을 하려면 네. 이 지역마다 데이터 센터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거리가 너무 멀면 이 스트리밍 베이스의 서비스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VR을 하더라도 되게 나빠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마존이 이걸 하느니 차라리 로컬 텔코들하고 네. 통신사랑 손잡고 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아마존하고 버라이즌이 손을 잡게 됩니다. 미국의 통신사. 그리고 글로벌로는 누구랑 손잡았냐면 SK텔레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 텔코 클라우드를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하려고 했던 거는 중국이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클라우드 업체들, 그 다음에 반도체 통신 장비, 뭐 반도체랑 통신장 같이 하는 거 어차피 화웨이랑 하이실리콘이고 거기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까지 해가지고 이걸 제일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사실 지난해 그렇죠. 이제 중국이 못하도록 막아버린 그림이 되면서 요 차례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고 지금 준비 기간이 20년부터 22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23년부터가 이 텔코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램프업이 되는 시점이고 이게 안정성을 가지고서 자율주행차나 이런 데 적용되는 타이밍은 26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스트리밍 베이스에 사실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도 텔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좋아져야 되는 그림인데 이걸 지금 분위기는 어느 정도 용인해주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다만 통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용자들이 이 텔코 클라우드 서비스 하느라고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년도에도 이제 일단 애플 글래스가 나오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VR 새로 내고 이제 이런 그림이 되면은 좀 나아질 텐데 23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따로 가입을 해야 돼요, 참고로. 이 문제를. 네네네. 지금 보면 이제 그 소니의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엑스박스? 엑스박스는 마이크로소프트고, 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VR도 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VR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되려면 이제 22년, 23년 정도 됐을 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SK텔레콤 요금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거를 따로 추가로 부가 요금을 내고서 이제 가입하는 형태로 되면은 그럼 이제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네. 참고로 지난해 이제 뭐 계약들은 많았는데 이 5GX라고 불리우는 SK텔레콤의 텔코 클라우드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12월 24일에 시작은 됐는데 네. 아직은 아무 컨텐츠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 그래서 이게 컨텐츠도 있어야 되고 네. 5G도 더 깔려야 되는데 엣지 컴퓨팅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23년부터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거라서 네. VR은 그거보다 전에 나올 거니까 내년도가 사실 VR이 굉장히 화려하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5G, 엣지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네. 그리고 컨텐츠까지 다 됐을 때가 개화. 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은 사실 그 중간에 메타버스 얘기도 저희는 작년에 전망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이게 순서대로 가고 있는 그림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좀 SK텔레콤을 제외하고서는 좀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주환님께서 이게 질문을 한 분이 해주신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3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한 번에 가볼게요. 내년도에 서버 디램의 수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네. 서버 디램 수요는 지난해와 금년 대비해서는 성장폭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꾸로 지금 이 DDR5 이슈 저희가 이제 그 컨텐츠 내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게 드디어 내년에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 1Z 나노에서 1알파 나노, 그러니까 네. 14나노가 되면서 빅그로스가 15%쯤 나야 되는데 네. 근데 DDR5가 DDR4 대비해서 15에서 20%까지 크거든요, 칩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증설하는 효과가 없어요. 마이그레이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네. 나아지는 그림이 될 거고 지금 저희 쪽의 예상으로는 D램 증설이 지금 아마도 신규 증설은 6월 말이나 7월 달쯤 할 것 같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요가 좋다라기보다는 상반기는 공급 조절이고 하반기는 DDR5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다가 네. 23년도는 이제 서버 수요도 다시 좋아지는 타이밍인데 네.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요. 사실 내년에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는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10나노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퍼포먼스를 막 늘려놨더니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근데 22년 말에 공개돼서 23년 1분기부터 나오게 되는 모델은 7나노 EUV를 드디어 인텔로 사용하게 되니까 네. 전기 사용하는 게 뚝 떨어지는 그림이 되죠. 그러니까 지난해 금년 좋았다가 내년에 약간 슬로우한다고 하더라도 DDR5 이슈가 있고 공급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밸런스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고 네. 23년에는 수요도 높아지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웨이퍼도 공급 부족되어 있는 그림에서 세게 신규로 증설하기가 어려운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22년 하반기 개선, 23년 상반기가 이제 이 중개 업황에서 피크를 찍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수요만 볼 게 아니라 공급 사이드를 같이 봐줘야 되는 문제.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사업 분야의 M&A를 통해 진출하고 멀티플을 가져야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체적 움직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멀티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네, 지금 보면은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 중기 정책이 있었고, 21년부터 23년까지 있는데, 그 삼성에서 밝힌 거는 3년 내에 하겠다라는 게 결국 이제 23년 말까지 해보겠다라는 뜻인데, 아직은 뭐 이재용 부회장 복귀도 뭐 사실 좀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한 그림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머지않은 그 삼성 이제 조만간 뭐 인사제도도 바뀌고 조직 개편도 바뀐다고 하고 있잖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지금은 조직 자체가 잘 모르시겠지만 오히려 흐트러져 있어요. 삼성 넥스트라고 그 M&A 같은 거를 좀 해외에서 전담을 하려고 만들어줬던 조직이 있는데 네네. 작년 말 올해 초에 그쪽에 2명의 사장님이 다 사실은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래서 네. 금년도를 기대하시기보다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정도 됐을 때는 확실히 좀 바뀌는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다음에 원자재 쇼티지, 에너지 가격 상승 모두가 반도체 병목 현상이 원인이 된 요인이 아닌가요?
단기적인 소음으로 그칠 것인지 장기적 부진이 될 것인지. 네.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물가에 대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탈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얼마나 싸게 만들어줬었는지에 대한 걸 오히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생산 비용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에너지도 ESG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비싼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사실 이제 이 물가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간 거꾸로 보면은 미국에서 소비 여력이 지금 또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고 싶어도 제품을 못 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만들면 다 팔린다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그렇네요.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게 어차피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하는 그림이잖아요. 네네. 모든 게 반도체 위주로 돌아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원자재 쇼티지나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차피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 LNG 가스도 중국에 400만 톤씩 연간으로 공급을 하게 네네. 되면서 전력난도 좀 해소되는 그림이 나올 거고 에너지 가격에도 조금은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내년 12월부터 3월 정도까지가 제일 안 좋은 그림이고 네네. 2분기부터 약간씩 개선이 나타나는 게 눈에 보일 거고 하반기에는 이제 수급이 정상화를 이제 달성하게 되고 23년도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요. 23년도 예정으로 지금 보면 테슬라가 25,000달러짜리 네네. 차를 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24년, 25년에 비슷한 가격대에 지금 전기차가 왕창 나와야 되는데 그 전기차라고 해서 지금 테슬라가 잘 팔리느냐? 그렇게만 그렇죠. 하는 건 네.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얼마나 좋은 게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은 자율주행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센서로부터 시작해서 이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하고의 약간 다른 거는 지금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소비 여력이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막 에너지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류님께서 에너지까지 생각해야 하는 건 상상도 못 해본 부분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수요 전망할 때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수요 전망을 할 땐 좀 일반적으로 좀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어차피 내륙 지역을 개발할 때는 어차피 LNG 가스로 발전소를 그렇죠. 단계는 지어야 되다 보니까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ESG 시대에 지금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되는 네네. 거죠. 지금 이제 새로운 뭐 석유를 시추하거나 석탄을 채굴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ESG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잘 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은 항상 좀 피곤한 그림인데, 네. 근데 반대로 이게 초반이 가장 타격이 크고 조금 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안정화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이 생산 계획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초반이 조금 더 힘들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이면 내년은 1분기까지는 계속 또 힘들다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정도 되면은 일단 그 난방 수요가 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러시아가 EU 지역에 공급하는 뭐 가스를 뭐 확 줄인다거나 이러지만 네. 않으면 전반적으로는 내년 2분기에는 이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조금 단계는 넘어가는구나가 되는 거고 23년 3월부터는 이 중국의 시노펙에다가 미국이 400만 톤씩 LNG를 그러니까요. 공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안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23년 상반기가 되게 좋은 그림이다라고 하면 주가는 선반영이 될 거니까 22년 하반기가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강조한님께서 이게 단기적인 소음을 그칠 것인지라는데 사실 단기적인 소음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고 구조적으로 해결되는 그림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디트님께서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산업이 반도체인데 너무 사이클 산업이라 삼성전자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야 될까? 그래서 사이클 산업을 안 불리기 위해 엔비디아와 같은 무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게 지난해하고 금년도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그 인공지능을 할 때 구글의 TPU 같이 전용 칩 ASIC이 좋으냐, 아니면 CPU가 좋으냐, GPU가 좋으냐, FPGA가 좋으냐,
네. 어떤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요? 네. 당연히 에이직이 아닐까 싶어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구글이 만드는 에이직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자기네들 거에만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려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CPU, GPU, FPGA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ARM을 네. 사서 그쵸, CPU 그쵸. 부분을 보강하는 그림이 나오고 데이터를 한꺼번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멜라노스 테크놀로지 같은 데를 인수하게 되는 거고요. 네. AMD는 CPU, GPU는 있는데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암호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되니까 FPGA 하고 있는 자일링스를 인수하게 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가고 있고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낸드를 그 하이닉스에 넘겨버리고 23년 만에 GPU에 뛰어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이렇게 다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솔루션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네. 일단 그 AP에 사용하는 것도 AP, 스마트폰에 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도 네네. CPU, GPU, NPU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CPU, GPU는 아실 거고 NPU는 뭐 지능망 칩, 뭐 뉴럴 프로세싱 네네. 이렇게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CPU 개발은 일단 포기했습니다. 네. 그 GPU 개발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AMD 걸 갖다 쓰기로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NPU 쪽에서는 좀 경쟁력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림이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차량용으로도 좀 영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네. 퀄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공급이 딸려요.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차량용 엑시노스는 스마트폰에 적용한 다음에 한 2년쯤 뒤부터 썼다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쟁력이 앞으로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워낙 수요가 좋으니까 그쪽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이 NPU 경쟁에서는 사실은 좀 앞으로 이쪽을 좀 세게 하려고 하는 구글이나 애플을 좀 넘어서야 된다는 게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록한 과제는 아니고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을 놓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NXP 세미컨덕터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솔루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좀 다른 업체들을 사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양자 컴퓨팅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건데 또 어떤 분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다음에 컨실리언서 분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 관련해서 온화도 수율 문제가 올해는 심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공급도 쉽지 않았고 최근에 수율이 좀 잡히고 4나노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수율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2달 전만 해도 갤럭시 S22가 네. 뭐 금년 말에 나온다더라 뭐 아니다 내년 1월 첫 주에 나온다더라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TSMC랑 비교할 때 삼성전자가 그 공정이 크게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거의 네. 또 둘만 잘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 차이가 크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떨어진다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네.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느껴지지만 네네. 반대로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신제품이 얼마마다 한 번 나오냐 하면 1년에 한 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니까 TSMC는 빨리 수율 좋아가지고 다 해먹고 하반기에 가격 내려주고 있을 때쯤 여기는 이제 수율 조금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미 TSMC 생산하는 거는 단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 거기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근데 금년 상반기에는 엔비디아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AP 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용만 만들다가 처음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못한 것도 있었고요. 네. 뭐 좀 전반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조금만 나아지면 네. 좋아질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치고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그렇네요. 네. 안타까운 이야기로 또 이어지면은 사실 소니, TSMC, 애플 이렇게 이 밸류체인 동맹 체제는 또 강화되고 있는데 참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이 강화될 때 우리 기업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곳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애플 글래스 관련돼서는요. 지금 LG 노텍이 주가가 가고 있죠. 그렇죠. 네, 이미. 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를 소니 걸 쓴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모듈은 LG 노텍 걸 갖다 쓰는 그림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서 이제 회사 이름을 얘기하긴 그런데 뭐 커넥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좀 한국 기업 걸 좀 써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 VR들이 사실 거기에도 애플은 자기 칩을 쓸 거고 네네. 뭐 퀄컴 걸 쓰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이 만든 이번에 그 레이벤하고 만든 선글라스형 네네. VR에는 퀄컴 칩이 들어가는데 네. 삼성도 충분히 자기가 칩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삼성도 이런 그림은 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VR이란 게 기본적으로는 한두 군데가 만들 게 아니라 이제 네. 앞으로 여러 개 업체에서 만들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CIS가 이 해상도가 높은 거를 찍을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소니하고 삼성전자밖에 없는 그림이고 그 후발로 따라가는 데가 하이닉스도 CIS를 최근에 좀 고화질로 만들고 있는 네. 그림이 있고 이걸 검사하는 테스트 업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있거든요. 뭐 테스나 등등 이제 이런 네네.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나, 네. 이렇게 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검사를 많이 해주면 사실 검사하는 업체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그럼 카메라 모듈이나 뭐 확실하자면 커넥터나 아니면 검사 네, 하는 곳 그렇죠.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애플 그 진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또 만들 때도 또 같이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간만에 이제 뭐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쪽도 생각보다는 좀 재미있을 수가 또 그럴 수 있고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내년도에 모바일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 성장은 좀 있는데 피처폰을 안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죠. 네. 반도체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러네요. 거죠. 네네. 예, 아반떼 안 만들고 제네시스 만든다. 거죠. 뭐 네. 이런 컨셉인 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냥 뭐 가을 되면 좋아져요. 그냥 이렇게 사이클 보던 거에서 뉴 어플리케이션이 딱 나오는 순간은 사실은 모바일 대응 수요에도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림이 투자도 더 해야 된다. 뉴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 김현민님께서 국내 EUV 장비 업체들 FST나 SST 같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 가지고 계신지? 네, 이거는 이제 EUV 장비가 아니라 이제 부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EUV에 사용되는 펠리클이라는 건데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EUV에 사용되는 포토 마스크의 수명을 EUV가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저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이니까 포토 마스크가 손상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게 손상이 되면은 금방금방 갈아줘야 되는데 네. 이게 딱 수명이 딱 이렇게 떨어질 때가 이제 불량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TSMC는 자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극적으로 수율이 좋아졌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안 돼서 그 TSMC가 한 번 이제 이 펠리클 통해서 포토마스크를 갈아줄 때 삼성 한 5번 정도 갈아야 돼요. 계속 갈아야 돼요. 그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 펠리클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 업체에서 키우는 게 이제 FST하고 SNS텍. 그래서 여기 이제 펠리클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내년에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펠리클을 쓸 거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형편없었던 수율이 내년 하반기에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SML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일본의 미쓰이 케미칼 걸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그렇게 쓸 거고 약간 수준이 낮은데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디램용으로 먼저 FST나 SNS텍 같은 거는 이제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파운드리 용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EUV 장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이 이 투자세 공제를 해주는 게 40%를 해줄 거거든요. 무려 40%? 그러니까 200억 달러 하면은 80억 달러치가 투자세 공제가 돼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24년까지예요. 25년이 되면 투자세 공제가 30%로 줄어들고 26년에 20%, 27년에 없어지는 일몰제예요. 계속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메모리도 투자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리밋이 뭐다? 지금 웨이퍼 때문에 좀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저희가 그리고 이제 옹스트롱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렇죠. 10억분의 1이 나노인데 100억분의 1이 이제 옹스트롱인데요. 20옹스트롱에서 그러니까 즉 2나노에서 1.8나노 그러니까 18옹스트롱으로 가게 되면 그때
하이 NA EUV라 그래서 레벨이 하나 더 높아지는 EUV를 바뀌어요. 아, 엄청나게 비싸요. 아, 네네. 뭐 글로벌 독점의 갑 중에 갑이 뭐 ASML인데 네. 뭐 거기는 뭐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부품이기 때문에 네. 먼저 수혜를 받는 거는 미쓰이 케미칼. 이쪽은 좀 개발 상황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네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펠리클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있네요. 그쵸. 이게 파운드리 지금 막 3나노, 2나노 가는데 쓰여지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 근데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사실은 검증된, 그러니까 ASML의 라이센스 하에 만든 음. 아무래도 미쓰이 케미칼 걸 먼저 쓸 수밖에 아.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대체하지 못한 20%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도 들어가죠. 아. 그것도 일본 회사 독점으로 생산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FST랑 이 SNS텍은 국산화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지는 않는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그렇네요. 있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슈퍼볼님께서 그러면 그 아까 웨이퍼 공급 제로스 게임이 시작된다라고 네. 하셨을 때 시장은 과연 이걸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는 잘 모르죠. 뭐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한국에 웨이퍼 상장사가 없고요.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 웨이퍼는 지금 보면 여유가 많이 있고요. 네, 파운드리 쪽은 지금 타이트한 정도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구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애들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년도보다는 내년, 음. 내년도 하반기보다는 이제 내후년 상반기. 그리고 내후년 상반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뭐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이라고 ABF 기판 쇼티지가 난다. 뭐 네. 포토마스크 쇼티지가 난다. 호야.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웨이퍼 쇼티지가 난다. 시네츠하고 썸코 공통점이 뭐냐면요. 네. 일본 업체들이에요. 아, 다 일본. 일본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아,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빨리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게 9월 30일에 발표한 썸코인데, 네, 네. 24년에 아까 투자세액 공제 제가 40%라고 마지막 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23년 말하고 24년에는 네. 웨이퍼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제일 먼저 발표한 데가 워낙 일본 애들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썸코가 발표했는데 신규 팹이 돌아가는 게 23년 3분기예요. 3분기. 그럼 1, 그래서 2분기. 23년 상반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인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K 실트론이 있기 때문에 SK 그룹은 잘 인지하고 있는데, 아, 다만 하이닉스는 이제 아무래도 계열사한테 받아가면 네.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민주 K님께서 이거 조금 좀 근본적인 얘기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시크릿컬이다 보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매수 매도 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은 국내랑 해외를 또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겠죠? 일단 스타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일단 이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3대1 정도로 시스템 반도체가 크다. 네. 그리고 성장성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3배에서 4배 정도 AI 반도체가 크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밸류에이션에서 제일 많이 받는 건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받을 거고, 네. 제일 적게 받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받는다는 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컨셉에서는 흐름에 맞춰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 네. 바이앤홀드가 하는 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애들,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엔비디아고, 지금 당장은 AMD인데 혹시 인텔이 좋아지면 근데 네. 반대로 그때는 이제 AMD를 또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는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나 그리고 뭐 EUV나 이렇게 대체가 불가능한 거는 이건 이제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좋고, 네. 저는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기 투자하기엔 아주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반대쪽 빼놓고서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쪽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뭐 메타버스 ETF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월봉을 한번 보시면 네. 여기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해외까지 다 봐야 되느냐, 아니면 네. 내가 좀 익숙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느냐 컨셉인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흐름에 맞춰서 파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놓고 아예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이제 어디가 좀 더 유리하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을 죽인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계열이나 네. 대체 불가능한 장비나 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반도체 수요를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에 투자하셔야 돼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서 메타버스 한다는 애들은 진짜로 제대로 하는 애들이잖아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지금 보면 나쁠 수가 없는 거죠. 네.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엄청나게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옴니버스 플랫폼을 만드니까 얘네가 지금 보면 GPU를 팔아요가 아니라 내가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를 많이 가져간다. 요즘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파운드의 큰 손이 누가 됐죠? 테슬라 같은 애들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진짜 다크호스가 될 만한 애가 누가 있느냐. 구독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반도체도 강한데 디바이스도 있고 네. 콘텐츠도 있어. 네. 애플이죠. 역시. 그러니까 그런 쪽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G부터는 양자 컴퓨팅이 적용된다는데 뭐 여기 얘기는 네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양자 컴퓨팅과 양자 암호 통신은 비슷하지만 별건이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팅하고 양자 암호 통신은 양자 역학을 사용한 건 같지만 네. 컴퓨팅에 쓰는 것과 암호를 만들어서 전송하는 것은 네. 다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얘기고 양자 컴퓨팅이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의 끝은 제가 이제 컨텐츠에서도 화성을 설명드렸지만 네. 화성에다가 건물을 지어봐요 하는 거는 메타버스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지금 CAD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재료를 썼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그걸 지금 있는 디지털 0, 1, 0, 1 가지고서 GPU 갖고 구현한 게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고 한다면 네. 0, 1이 아니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이 중첩성이 양자 컴퓨팅의 핵심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대체 01, 01 요거 가지고서는 네.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네. B2B 클라우드의 최강자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양자 컴퓨팅을 도입해서 아직 초기 수준이지만 애저 클라우드에 애저 퀀텀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양자 컴퓨팅 칩이 얼마 전에 상장한 아이온큐라고 하는 네.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양자 컴퓨팅이 적용되면 디램 낸드의 호재냐? 이건 당연히 호재죠. 왜냐하면 모든 걸 데이터 센터 기반으로 하시겠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돌리시겠다는데 네네. 이게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네. 없는데 그래서 요즘 엔비디아가 디램하고 낸드를 많이 산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되는 그림이다. 다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부가가치는 누가 더 높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가 좀 더 높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동안 조금 몇 개가 더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네. 한두 개만 조금 더 보고 맞춰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도체 기업들 투자할 때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강사님의 노하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그 사업의 특성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겠죠? 이거는요, 사실 저는 이제 점수를 매겨요. 저는 이제 사실 그 컴퓨터가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다루니까 저는 이제 얘들을 다 점수를 매기는데, 네. 일단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포텐셜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한데, 네. 인더스트리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1번. 네, 1번.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이제 마켓쉐어가 2번. 네. 그 다음에 기술 리더십이 3번. 네. 그 다음에 거기까지 딱 본다라고 한 다음에 얘네들의 성장성 지수와 안정성 지수를 매기게 되면 네. 이게 보면 사실은 이 스파이더 웹 이 차트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다 좋은 애들이 있어요. 성장성이 높은데 점유율도 높고 꽉 찬 오각형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산업 초기일 때는 그때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지 않아요. 왜 오히려 그때는 PSR 같은 거 봐야죠. 매출이 성장이 그러네. 있느냐, 그다음에 독점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M&A를 해가지고 얘가 독점성이 늘어난다라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스트롱 바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D램은 뭐 한 15에서 20% 사이 빅그로스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역성장할 때도 있고. 네네. 뭐 낸드도 뭐 한 30%에서 40% 올라가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매출액이 역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이 스파이더 웹 차트를 그려보면 이제
쫙 떨어지는 해가 있는데 그런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약간 시클리컬하게 이 스파이더웹 차트를 그러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이게 이제 스파이더웹 차트가 이렇게 다 상단으로 위치해 있는 기업들을 사거나 네. 예를 들어서 인텔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AMD하고 TSMC 사면 되는 그림이죠. 네네. 그래서 그 다이나믹스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저희 컨텐츠에 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난다라 그러면 오토 부분에서는 네. 메모리는 사실은 별로 차지한 게 없어요. 네네. 로직 아니면 아까 다오, 그러니까 저가의 무슨 센서류나 뭐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들. 결국 이번에도 쇼티지는 그쪽에서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량용이 쇼티지가 났다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인피니온이나 이런 거 사는 그림? 이런 쪽이 좋은 거지. 메모리는 오히려 그럼 좀 찬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 그 컨텐츠에 있는 표를 한번 좀 열심히 보시고서 그걸 좀 익히고 있으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좋아져? 그럼 일단 제일 좋아지는 건 시스템 반도체인데 두 번째로 좋아지는 건 거기엔 메모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 디바이스가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메모리 비중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VR 같은 거 잘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D램 잘 되겠네.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머릿속에 다이나믹스가 탁 박혀 있고 네. 그다음에 스파이더웹 차트를 그리면서 기업별로 살펴보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려보면 사실은 그림은 상당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네,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디님께서 물어보신 반도체 동맹 언급하시는 시장의 편가르기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계속 많은데 이런 부분이 반도체 및 관련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땅 얼마 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크죠. 왜 크냐면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D램 시장에서 29.1%를 달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13%, 그러니까 29.1분의 13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죠. 만약에 근데 그 EUV를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 그러면 그건 이제 D램 생산이 앞으로 어려워지고 그건 이제 국내로 옮겨야 되는 뭐 이런 정도 영향까지 주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 그림이고 중국에 EUV만 공급을 안 할 거냐 아니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DUV까지 못하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중국한테 범용 반도체로 우리가 잘 주장을 하면 생산을 못하더라도 수출하는 거는 메모리는 안 막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요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못 만드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계속 주장하는 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래서 중국은 저희가 굉장히 친하게 대해줄 필요가 있어요.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일본하고는 무슨 손을 잡아야 되냐면은 일본의 우수한 반도체 이제 소부장 쪽과 손을 잡아야 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 같은 거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연결을 잘해야 되는 게 중국이 난리칠 때마다 미국 핑계를 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우리가 뭐 공장을 뺏겨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결국 그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반도체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는 어쨌든 동맹 이 시장의 구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거기서 기회를 차지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닉스 역사 저점이 PBR 0.9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 저점을 찍고 상승 중인데 이번 상승 1년 후 2나노 23년도 반도체 호황을 미리 선반영하면서 서서히 오르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12월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거의 12월이 다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장 나쁜 시점은 12월부터 3월까지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제일 나쁜 타이밍이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아가는 거고 저희 아까 그 초반 컨텐츠에도 보셨지만 역사 저점이 그 최근 4년 정도로 본다라 그러면 0.88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0.88.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년도 기준으로 잃을 게 없는 게 내년도 기준으로 뭐 0.9배? 뭐 이러면 사실은 1배 정도만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하이닉스가 9만 원이 깨졌었어요. 네네. 그럼 사실은 안 살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단기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어떤 매크로 이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PBR 기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BPS 훼손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내년도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는 끈기 있게 버티면은 지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내년도에 DDR4 가격은 상반기에 떨어지지만 하반기에도 뭐 세게 오르거나 이럴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나 DDR5가 서버 D램이 DDR4 대비해서 한 35%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DDR5 비중이 올라가면 ASP의 믹스가 바뀌면서 개선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다가 23년이 되면 이제 업황이 많이 좋아지는 그림이니까 네. 그 전에 주가가 반영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답변을 못 드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많은 부분을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은 라이브 시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내일 또 이제 윤혁진 팀장님께서 2차 전지 다뤄주시는데 그것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